극과 극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이게 뉴스로도 떠야 정확하겠죠. 그런데 박근혜 비교체험 뉴스 정확도 안 뜨네. 박근혜 비교체험 뉴스가 안 떠. 정말 네이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언제쯤 나올까요? 박근혜 비교체험 극과 극은 언제쯤 나올까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래놓고 뭐 포털이 좌편향 됐어? 우리 지랄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쳐볼까? 박근혜 비교체험 극과 극. 예. 자, 박근혜 비교체험 극과 극. 이게 이제 기사의 중간 부분이야. 그러면 정확도 순으로 얘기하면 이게 딱 떠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께 뜨나? 이하 작가 비교체험 극과 극. 언제쯤 박근혜 비교체험 극과 극이란 기사가 나올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포털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포털에서 뉴스를 이렇게 숨기고 있어. 첫 번째 칸에 이 뉴스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야? 정확도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최신 순으로 눌러보면 그래도 안 나와. 최신 순으로 해도 안 나와. 야,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비교체험 극과 극이 이거 제목 아니야? 박근혜 비교체험 극과 극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이거 제목 아니야? 이게 이제 기사 전체 제목이에요. 그래도 안 나와. 이거 혹시 기사가 바뀌었어요? 그냥 극과 극을 치면 나올래나? 그래도 안 나와. 어머, 야, 진짜 무섭다. 와, 어머, 진짜야, 이 새끼들 정말 대단하네. 어디 구글은 나올까요? 바로 나오네. 구글 치니까 바로 나오네. 이게 지금 구글에다가 박근혜 비교체험 극과 극 치니까 관련 이미지 뜨고요. 바로 그 레알 영상 떠요. 야, 이거 네이버가 좌편향? 네이버가 좌편향? 여러분, 이거 네이버 뉴스는 뉴스가 아니야. 앞으로. 네이버가 옛날에 왜 떴냐 하면요. 옛날에 내가 노무현 때 2004년부터 7년까지 그 인터넷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그 당시에 노무현 때는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말이 있었어. 독일에서 그 당시에 인터넷을 체험하러 산업시찰단이 온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디서 산업시찰했냐? 우리나라 PC방. 우리나라 PC방에서 인터넷을 경험을 한 거야. 그게 독일의 산업시찰이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독일이 인터넷을 깔기 시작한 거야. 노무현 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2004년에서 7년까지 어땠냐 하면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검색 엔진으로 유명했던 게 구글이었어. 그런데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쪽도 못 썼어. 네이버 때문에. 네이버가 검색에 있어서 킹왕짱이었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무슨 인터넷 쇼핑몰로 유명했던 게 옥션인가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G마켓, 그지? 옥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G마켓이었나?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자체 쇼핑몰이 있었어. 그게 너무나 잘 팔려서 옥션은 우리나라에 아마존 말고, 아니 아마존이 그때 1등 아니었어. 그때 옥션이었어. 외국 이베이인가? 옥션이었나?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G마켓이 워낙 잘 팔려가지고 지금은 아마존 인터파크가 많이 팔리는데 그때는 옥션이었어요. 그 이제 노무현 때는 옥션하고 구글 이게 최고였어. 국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G마켓하고 그 이 네이버를 못 이겼어.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윈도우 메신저였나? 그걸 뭐라 그러더라? 왜 그 저기 눈사람 녹색 눈사람 모양으로 나오는 메신저가 있었어. 그 MSN. MSN 메신저가 뭐 그 미국의 무슨 IT 회사에서 차단당했다.
그러면서 MSN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메신저였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버디버디 숫자를 못 따라갔고 네이트를 못 따라갔어. 2004년부터 7년까지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뭐라 그러나 구글이 네이버한테 쪽도 못 쓰던 시절이 노무현 땐 가능했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는 뉴스 검색이 안 된다. 야, 어떡하냐 네이버. 어떡하냐? 어? 우리나라 IT 산업을 다 죽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자원이 IT인데 지금 박근혜 야망, 박근혜 탐욕 때문에 우리나라 IT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야, 이건 네이버를 꼴보기 싫어할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에 압박을 가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별것도 아닌 영상이야. 한번 볼래요? 야. 디지털 강화 방안이 있는 건데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1번 잠깐만요. 하나당이 취약한 정들이 박 대표 내 마우스가 지 멋대로 움직여. 내 마우스가 지 멋대로 움직여가지고 조준이 안 돼. 근데 잠깐만요 그러고 화면 멈추니까 이제서 돼. 아, 이 영상이 얘네 지금 굉장히 당황한 거 보니까 이 영상이 중요하구나. 아, 너네 이 영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몰랐네. 아, 하긴 네이버에서 그렇게 숨긴 것도 그렇고 이게 중요했구나. 고마워 알려줘서. 아이, 몰랐네. 디지털 강화 방안이 있는 건데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1번 하나당이 취약한 정들이 박 대표 생명이라는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정권이 역사를 막 다루겠다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편의에 맞게 하지 않겠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를 또 새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서 그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 번만 몰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볼게. 이 오마이TV 영상 이거 한 번만 몰라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 볼게. 야, 너네 이거 숨기려고 개지랄을. 야,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1번 하나당이 박 대표 생명이라는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정권이 역사를 막 다루겠다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편의에 맞게 하지 않겠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은 또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를 또 새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서 그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나 봐.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저렇게 악착같이 지운 이유가 뭐겠어. 꽁꽁 숨겨놓은 이유가 뭐겠어. 절대로 찾지 못하게 숨긴 이유가 뭐겠냐고. 이게 중요한 거구만. 그죠? 자, 해외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예, 해외에 계신 우리 한국 동포 기자 여러분과 또 해외에 계신 그 외국인 기자들이 우리 방송 많이 참조한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포털에서 이런 영상을, 뉴스 영상인데 이 영상을 가려놨다는 거, 이거 널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인권단체에도 제보해 주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받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박근혜의 진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럼 우리 또 이런 말 한번 찾아볼까요? 박적박. 이건 나오네. 예. 요건 나오네. 박적박 치니까 요거는 딱 나오네. 방금 고쳤어? 아니죠. 레알 영상은 그렇게 가려놨더니. 자. 왜 이렇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들을까? 자, 카드뉴스.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로 반박할 수 있다. 예.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 말로 반박할 수 있다. 예, 요 얘기 한번 재미있게 같이 보도록 하여요. 박적박이라, 이게 저기다. 75로도 안 되네. 화면이 너무 커서. 박적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걸로 가려야 되겠다. 박적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고요?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광고 때문에 광고를 안 보이게 할 방법이 없네.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 참 적습니다. 기자회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터뷰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하나씩 토파보면 박근혜의 정책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2015년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 교과서 저부터 좌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역사 기록 작업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5년 1월 19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석 달 전인 2004년 10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 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 입법이라는 말입니까? 수도 이전과 4대 법안을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바꾸어 보아요.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의 입법이라는 말입니까? 2014년 4월 2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발생 5일이 지나서 첫 유체 이탈 사과. 이번 사건을 보며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자기가 왜 경악하고 분노를 해? 구조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전혀 구조하지 않아놓고 자기가 왜 경악하고 분노를 해? 2015년 6월 1일 메르스 파동 때는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아닌가 봐요? 예.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내가 이제 사탐 사교육계를 떠난 뒤에 혹시 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바뀌었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하도 요즘은 요지경이라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 자기가 자기를 질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11년 전에 2004년 7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두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며 국가의 책임을 질타.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이제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책임자였는데 박근혜 때는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아닌가 봐. 11년새 그렇게 된 거네. 그지? 그러니까 저러지. 만약에 대통령이 아직도 행정부 최고 책임자면 지가 감히 정부를 질타하면 돼? 지가 자기한테 막 질타하고 그래. 내년 넌 좀 맞아야 돼. 그래서 자기 다리를 막 회초로 때리는 거야? 뭐 하자는 거지? 꿈이 개그맨인가? 그 다음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한 달간 2,000원씩 담배세를 올렸는데 10년 전 2005년 9월 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도 크다. 또 소주와 담배 등은 서민이 애용하는 거 아닌가? 자기 야당 대표 때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가 대통령 되니까 그냥 한갑에 2,000원씩 후딱 올려버리고. 그니까 이건 내가 볼 땐 그런 거야. 2,000원을 세금을 올린 거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때는 담배를 서민만 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담배를 이제 서민이 아니라 부자만 피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네들 몰랐지? 그래서 그런 거야. 너네가 오해한 거야. 2015년에는 검찰과 카카오가 감청영장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의하고 2014년에는 검찰이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했었던 박근혜 정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한테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 하나 했더니 지가 이럴라고. 지가 이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였구나? 예. 한 입으로 진짜 두 말 진짜 잘해요? 입이 두 개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두 개인가 봐. 또 2015년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 노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비전 선포식에서는 두 팔을 벌린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박근혜가 지금 2015년에는 파견 노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대폭 넓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할게 할 수 있는 박근혜 노동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너 박근혜야? 너 지금 갱치한? 너 박근혜지? 딱 이 장면이구만. 흔들흔들. 너 박근혜지? 또 스스로를 반박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 불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요즘에 셀프 디스, 자신이 한 일은 옳고 남이 한 일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식의 자세는 반사회적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치인이다.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도 혹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까요?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서 반박될 수 있다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지요? 판사님,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떡하나? 예. 지금 녹화 파일이 넘어갔어. 녹화 파일이 넘어가느라고 이 부분에 싱크가 안 맞을 것 같아. 예.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거 다시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녹화 파일이 끊어지면서, 녹화 파일이 끊어지면서 이 부분이 지금 녹화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버퍼링이 많이 일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할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추천도 오류가 뜨고, 어떡하면 좋아. 그들은 숨기고 싶었던 박적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박적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될 수 있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 참 적습니다. 기자회견도 잘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하나씩 톱어보면 박근혜의 정책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2015년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 교과서 저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역사 기록에 작업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죠. 하지만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5년 1월 19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10년 동안 이렇게 뒤집어지게 된 이유가 치매 때문일까요? 기억력이 형편없기 때문일까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일까요? 그보다 석 달 전 2004년 10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 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도 이전과 4대 입법을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바꾸어 보아요.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개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2014년 4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5일이 지나서야 첫 유체 이탈 사과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7시간 동안 뭐 했냐고요? 우리 국민 304명이 죽어갈 때 대통령이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졌다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때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그리고 2015년 6월 1일 메르스 파동 때는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부 최고 책임자인데 지가 정부 대응을 질타할 자격이 있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지. 어디다 대고 질타질이야. 근데 11년 전인 2004년 7월 2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두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며 국가의 책임을 질타했습니다. 11년 전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정부 총책임자였지만 11년 후인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거야? 정부 총책임자가 아닌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거야? 누구를 질타하는 거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한 갑당 2,000원씩 담배세를 올렸는데요. 10년 전 2005년 9월 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도 크다. 또 소주와 담배 등은 서민이 애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소주세 올리고 담배세 올리고 소주세는 안 올렸어요. 소주 병값 올리기. 소주 병 그 환전에 올린 게 그게 소주값 올리는 거래. 소주 병값을 왜 뭐 병 하나당 가격을 올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병 사재기 막 그랬잖아. 그게 소주값을 올리는데 변칙으로 올린 거야. 병값을 올려서 소주값을 올린. 정말 지랄이죠. 예. 자, 그 다음 또 2015년 검찰과 카카오가 감청영장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의하고 2014년에는 검찰이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다시 문재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셀프디스. 자기가 바로 이런 짓을 하면서 2년 8개월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예. 2년 10개월 전이네요, 벌써. 치매이거나, 기억력이 없거나, 양심에 털이 났거나, 2015년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 노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 이 말이 뭐냐?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확대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즘에 롯데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서명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없어서 날마다 출근한 날마다 그 취업 규칙에 사인하겠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인하는 게 귀찮아서 그거조차 하지 않아도 되게끔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박근혜 노동법이야. 그런데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게 했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배경사진을 정말 잘 골랐어. 이때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예, 사뭇 궁금해요. 예. 스스로 반박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 불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노무현의 공약 이행률하고 박근혜 공약 이행률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97년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옳고 남이 한 일은 모두 잘못됐다는 식의 자세는 반사회적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려오셔야죠. 에? 그럼 내려오셔야죠.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될 수 있다는 말 이제 이해되시지요? 예. 내려오셔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때 이 박근혜가 말이에요. 노무현한테 얼마나 해퍼 부었는지 그 해퍼 붓는 내용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이게 또 다 기록에 남아있잖아. 박근혜가 과거에 노무현한테 해퍼 부은 게 인터넷에 다 남아있어요. 어떡할 거야.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요. 이번 주 들어서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지난주 일요일 밤 비밀 TF 사무실을 쳤을 때부터 내가 그랬잖아. 이거 내일부터 야당 비판하려고, 야당 비판 여론몰이 하려고 미끼 던진 거다. 내가 그 일요일 밤, 그 월요일 새벽에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 일요일 새벽에 지금 얘네들이 비밀 TF팀 제보하고 거기 찾아가서 막 이렇게 그 인터넷 언론 집중시킨 거 이거 야당 비판으로 몰아가려는 거다. 그 내용이 있을 거야 아마. 예. 자 잠깐만요. 요거 증거 화면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못 본 분들 많아요. 일요일 밤 그게 언제였지? 25일에 이거다. 야당의원 몇 명이 지금 현장에 사무실 앞에 가서 다시 생방송 긴급 다시 생방송 시작했습니다. 일단요 지금 이제 무슨 이제 국정교과서에 비밀 TF팀이 발견됐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원 몇 명이 지금 현장에 사무실 앞에 가서 대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이거 국정교과서의 비밀 TF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거기서 뭘 했는지 그거 애매한 문제야. 잡아도 아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했다
할 말 없는 거예요. 거봐, 이게 다음날 조선일보 아니에요? 주장이잖아.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내가 볼 때 미끼 같아. 무슨 미끼냐면 오늘 TF팀 있다고 누군가 흘려서 야당 의원들한테 막 달려들게 하고 이거 나중에 뭔가 그 흐지부지 되면서 도리어 역풍 불게 하는 예. 그러니까 오늘 막 사건을 터뜨려서 내일 갑자기 분위기를 확 전도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오바했다. 멀쩡하게 죄 없는 사무실에다가 오바했다. 정당한, 그 사무실인데 야당 의원들이 괜히 쓸데없이 공격했다는 식으로 그런 논리를 막 펼쳐서 내일 모든 언론이 개지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가 27일 당당하게 국회에서 큰 소리 치겠다는 이거 미끼 같아. 딱 그 12년 그 사건. 12년에 국정원 그 여직원 그거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서 3일 동안 짱 쳤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역풍 불어서 대선 진 거야. 내가 볼 때 이거 아니 국정원 교과서에 대해서 TF팀 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국정원 교과서 지네들이 추진하면서 비밀 TF팀이 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 그거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국민들이 그 TF팀 사무실이 뭐가 문제인데 그것들이 그렇게 하겠지. 그거 그렇게 공분사는 문제 아니야. 결과물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무실 자체를 가지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거 오바질이에요. 나는 이거 빨리 빼야 된다고 봐. 나는 야당 의원들이 나는 철수해야 된다고 봐요. 철수하고 솔직히 비밀 TF팀에서 뭘 했는지 밝혀낼 수도 없어. 밝혀낼 수도 없고 밝혀내봤자 별거 아닐 거라고. 뭐 거기서 중요한 거를 지금 들고 나올 수 있겠어? 중요한 자료를 다 지웠지 이미? 거기 현장에 있는 의원들 SNS 연결되시는 분들 있죠. 김광진 의원이라든가 그 현장에 있는 의원들한테 SNS로 혹은 전화로요. 전화해서 빨리 빼라고. 이거 미끼다. 내가 볼 때 딱 미끼야. 27일 날 박근혜가 국회에 가서 큰 소리 하려고 지금 작전 짠 거야. 이거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덥석 물고 오늘 오버하게 하고 그걸로 내일 반대 여론을 막 만들려는 작전으로 보여요. 솔직히 비밀 TF팀 사무실 가지고 그렇게 쳐들어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 그 사무실에서 뭘 했는지 보고해라. 그걸로 끝나야지. 딱 그 12년 그 사건 꼴이잖아 지금. 그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3일 동안 짱 쳐가지고 도리어 역풍 불었잖아. 난 이거 미끼라고 봐요. 예. 어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거 미끼야. 아니 지금 거기서 뭘 얻어낼 수 있는데 지금 경찰이 협조해? 경찰이 거기서 무슨 데스크탑 훔쳐가지고 거기서 뭘 밝혀내겠어? 밝혀내봤자 국정교과서 진행했다는 거야. 국정교과서 여론 뭐 대응? 그건 뭐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그걸 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밤에 무슨 긴급하게 무엇보다 나는 오마이TV나 이런 한겨레TV가 한밤에 떴다는 것부터가 나는 걱정돼. 이제까지 이걸 무슨 생중계 한 적도 없잖아 이런 거를. 내가 일요일 밤에 딱 그 사건 터졌을 때 이 얘기를 25일 밤 12시 그러니까 26일 공시 한 뭐 10분? 이땐가 이 얘기를 했어. 어때요? 내가 예측한 대로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 나왔지. 그지? 내가 다음날 예측한 대로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잖아. 그 조선일보 기사는 이미 10시에 넘어간 거야. 10시에 기사 조판이 넘어갔고 그게 다음날 아침 6시, 그러니까 5시쯤에 배달이 된 거야. 각 집집마다. 근데 나는 그걸 이미 느꼈다는 거야. 왜 느꼈냐? 일단 이런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야당이 움직이려고 그럴 때 그때 내가 화요일날 방송에서 얘기했어. 야당이 뭔가 막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새누리당에게 불리한 일이면 반드시 야당 안에 있는 간첩들이 막았을 거라고. 반드시 야당 안에 있는 간첩들이 이걸 막아요. 막아서 못하게 해. 근데 아무도 안 막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건 미끼라는 거지. 내 판단은 딱 그거 하나였어. 왜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 미끼다라고 얘기했느냐? 이제까지 야당이 움직여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언제나 못했어. 그 이유를 내가 야당에 아름아름 알아보잖아요. 그럼 몇몇 의원이 하려고 그래. 뭘 막 하려고 그러면 기어이 반대란대. 막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중에서 막 나서가지고 역풍이 분다,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매번 움직여야 될 때 못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 등신이다 하면서 막 맨날 우리 후보들도 욕하고 그랬단 말이야. 어머. 그런데 이날은 아무도 안 말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작전이다. 그렇게 내가 딱 판단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봤느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비판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분명 전날 얘기했고, 지금 이번 주 봐봐. 이번 주에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야당을 비판해. 아니, 지네가 언제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지네가 언제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 이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민심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라고 날마다 보도를 매시간 했다면 그 결과는 그 민심의 여론 확인이 맞아. 재보선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놓고 끝난 결과를 가지고 야당에게 책임을 물어. 그래놓고 평가도 정확하지 않았어. 실제로 이번은요, 울산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아성인데 거기서 무소속이 당선됐다는 거야. 근데 그 무소속이 누구냐? 야권연대 무소속이었대. 그럼 그건 새누리당, 새정연이 진 게 아니야. 울산에서 새정연이 이긴 거라고. 그렇게 보도 안 하잖아. 야권연대 무소속은요, 새정연 후보이기도 하단 얘기야. 그래놓고선 야당 비판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기사를 못 찾겠는데, 내가 오늘 방송을 했던 이유가, 프레시안에서 아침에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 프레시안에 칼럼이 하나 올라왔는데, 서강대 무슨 연구원 이모 씨가 쓴 내용이야. 내용이 뭐였냐면, 혹시 아침에 본 사람 있어요? 야당 꼴보니 헬조선은 지속될 것이다. 그 게시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프레시안에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거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내가 그걸 확 복사를 해놓을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제 무슨, 서강대 무슨 연구원이야. 그러면서 얘 주장이 뭐냐 하면, 이 야당 하는 꼴 보니 헬조선은 벗어날 길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야당 내부에서 문재인 발목 잡고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 내용이냐면, 지금의 경제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으로 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누리당과 현 정부와 여당은 어차피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제정책 실패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대.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한다는 야당에서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이거는 문재인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기사 좀 찾아봐. 이름을 바꿨어. 막말로는 오케이. 아까 야당 꼴보니 그러더니 이걸 이제 막말로는이라고 바꿨구만. 알았어. 찾아봅시다. 프레시안 기사 맞아요? 있네. 자. 저기 멀티캠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막말로는 헬조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재보선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제 막말의 성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을 화적대에 비유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정화에 반대하면 적화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신질환자나 조폭에 비유해 친박칠성파라고 불렀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분열이 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욕설 공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글을 풀어가는데 내가 아까 객관성 설명을 했잖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쓰는 것과 감정을 섞어서 수식어를 넣는 것과 주관과 객관의 차이를 얘기했죠. 자, 봐봐.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내용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야당을 화적대에 비유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정화에 반대하면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평가가 있어 없어? 어떤 주관적 평가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드라이하게 굉장히 축소해서 썼어. 그런데 그 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설명을 해요. 새누리당 의원을 정신질환자나 조폭에 비유해 친박칠성파라고 불렀다. 그 다음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분열이 된다고 말했고 아주 설명하는 거야.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런 표현은 자기 주관적인 설명이야. 기가 막히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을 욕설 공세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 주관도 넣지 않고 야당의 표현만은 굉장히 강조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본 이 느낌이 지나칩니까?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굉장히 양비론적으로 쓴 것 같지만 새누리당의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비평도 없어. 어떤 비판도 없어. 그런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고 해설을 달아서 굉장히 막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가관이에요. 이 와중에 정치권의 화제는 12.8 재보궐선거였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먼저 묻고 싶어요.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당대표한테 박지원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대표가 그동안 이 재보선 기간 동안 얼마나 재보선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자료 좀 찾아보세요. 박지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화두, 최고위원회 회의 주제로 얼마나 여러 번 지금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재보선 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이제까지 야당 의원들 중에 누구도 재보선을 언급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제까지 재보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도리어 호남에서 무소속 열풍이 분 이유가 뭐야? 호남 지역 후보들 공천한데 누구의 입김이었어? 호남 지역 후보들 공천한 거 누구의 입김이냐고. 호남은 건드리지도 마라. 호남 우리 동네다. 호남 민심팔이 했던 정치인들이 거기 호남에 새정치연합 후보 자기네들이 내보낸 거 아니야. 그래놓고 떨어진 걸 왜 문재인한테 물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교묘하게 여기서 이제 재보궐로 몰아갑니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주목했다. 24개 지역구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을 포함해 단 2곳에서 이겼다.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서도 승리했다는 보고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 사상구에서도 졌다, 그 얘기를 강조해. 그런데 울산에서 새누리가 졌다는 얘기는 없어. 울산에서 새누리당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안 해. 부산에서 문재인 지역구에서 새누리가 새정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면서 울산에서 새누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내분이 격화되었습니다. 새정치가 선거에 패배해서 가장 기쁜 사람은 어쩌면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일 것입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 퇴진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더 볼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에 대한 비판이 들어갈 줄 알았어? 없어. 앞으로 더 볼만해질 거다라고 끝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나도 공감하는 내가 했던 말이잖아.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 야당에 대한 실망, 야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도부에 대한 불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투표율이다. 이거 내가 했던 말이야.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은 사상 최저 20.1이다.
그나마 기초단체장을 뽑은 고성이 50.7%였고 광역의원은 15%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광역 기초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28.3%와 비교해봐도 8% 이상 하락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80%의 국민은 이제 자, 이거 봐. 이걸 80%의 국민은 이제 정치를 생각할 여유도 생각하기도 싫다는 것이다. 이게 왜 결과가 이렇게 돼? 응? 80%의 국민이 정치를 생각할 여유도 생각하기도 싫어서라는 결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정말 어이가 없죠?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이건 유도하는 글이야, 이 부분은. 아니, 제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국민을 정치 무관심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뭐라고 설명했어? 투표율이 20%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보수층, 원래 재보선은 보수층이 투표하는 거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들도 8% 투표 안 했다는 건 그만큼 박근혜 중심으로 투표하던 사람들조차도 이탈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해야 정상 아니야?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같은 날 포털의 핫토픽 키워드 하위 50% 자산은 2% 불과. 정치권에서 재보궐선거와 교과서 국정화로 막말을 쏟아낸 오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위 50%가 가진 자산이 2%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자산 상위 10%가 전체의 66%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상위 1%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000년 13억 7천만 원에서 2007년 22억 7천만 원으로 7년 만에 약 6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계산된 자산은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꾸면 3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기준은 가구가 아니라 성인 1인입니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는요.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했어요. 내가 본 자료는 2012년까지 분석하고 있는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인가? 근데 2012년까지만 얘기했어. 원래 이게 1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거야. 그런데 딱 2007년까지만 기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 원건 좀 찾아봐. 그게 10년 동안을 분석한 거거든? 자, 그러면서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율은 이거 봐. 2013년까지 다 나오는 자료인데 일부러 2000년에 13억이었는데 2007년에 22억이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김대중 노무현 때 비약적으로 부자들의 재산 집중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를 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2000년에는 2.6%, 2006년에는 2.2%, 2013년에는 1.9%. 그러니까 2007년 이후도 다 있는 거야. 근데 딱 저 때를 잘라서 60%가 급증했다. 라고 마치 김대중 노무현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근데 잠깐만. 여기 보니까 YH하고 511번하고 둘이서 세트인가 봐요. 2인 1조의 특징이 뭐냐면 2인 1조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공감 안 하는데 둘이서 공감한다 그래. 꺼져. 자, 그러면서 결국 그 자료는요. 나는 2007년까지를 따로 분석한 건 못 봤어. 10년치가 그 딱 10년 단위로 이거는 조사한 자료라서 그래프가 수직으로 상승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주 요렇게 분석을 한 거야. 60%가 2007년까지 상승했다. 이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봤던 어저께 기사의 자료는요. 10년 단위로 직진하는 자료가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자산은 공시가격으로 뭐 3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
기준은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 뉴스는 내가 중심으로 다룰 거니까 넘어갈게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봐봐. 가장 큰 문제는 소득보다 자산이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56%지만 자산에서는 66%로 약 10% 더 많다.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다. 정치인 여러분, 이제 국민이 이번 선거에 왜 관심을 가질 수도 참여할 수도 없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 얘기야? 그러더니 잠깐만. 헬조선 금주서 이게 아까 내가 못 받고. 어머. 내가 이 밑에 댓글을 달았거든. 여기 있다. 자, 무능한 경제정당. 이거 봐봐라. 사실 이 문제는 현대의 여당이 크게 관심을 쏟을 사안이 아닙니다. 시장 자유화를 신봉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 정치적 이슈로 삼을 리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현재 여당이 지금 이 사회적인 빈부격차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사안이 아니래. 시장 자유화를 신봉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대. 이런 문제를 사회 정치적 이슈로 삼을 리도 없대. 그래서 반면 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해왔는지, 또 올해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표는 항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2012년 박근혜 경제 공약이 뭐였어요? 2012년에 박근혜가 공약으로 시장 자유화를 내걸었어요? 2012년에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시장 자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까?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까?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야당 꼴보니 헬조선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제목 달아갖고 칼럼을 썼길래 내가 여기까지 읽다가 기가 막혀갖고 댓글을 달았어. 혼자 달았어. 딱 혼자. 망치부인 혼자 댓글을 달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12년 총선 대선 공약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실패를 야당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범인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목격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주장입니다. 이 글이 무슨 얘기냐? 분위기예요. 오늘 아침 김성환의 행간에서도 야당의 참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모든 언론이 일제히 어제부터 야당의 참패, 야당 책임론. 근데 이게 재보선 선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주 얘네들이 이번 주 잡고 있었던 스케줄이야. 국정교과서에 대한 분노 여론을 야당 비판으로 몰아간다. 그러면서 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자, 내가 그랬잖아. 이 프레시 안에 김한길 비서 출신이 가 있어. 김한길 비서 출신이 프레시 안에 들어간 다음에 프레시 안에 논조가 아주 문제 있었었어. 원래 이제 이 프레시 안은 옛날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내 옛날 기억에도 옛날에도 프레시 안은 하여튼 노무현 쪽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이제 이 프레시 안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이게 지금 김한길 비서 출신이 여기 들어갔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아주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쓸 때 보면 중요할 때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지금 이 글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게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참고로 나는 친노 싫어해.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을 당대표로 해서 내년 총선을 야당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보루냐 아니냐의 중요한 시점에서
문재인한테 뒤통수를 까는 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할 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친노라고 욕을 해요.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제가 지금 논리적 모순인가요? 아니면 제 말이 합리적인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주장이 논리적인가요? 비논리적인가요? 주관적인 것과 논리적인 거는 다른 문제예요. 설명문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는 글이야. 논설문은 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는 글이야.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땐 논리적 주장을 해야 돼. 지금 제가 합리적이고 논리적 판단하는 거 맞습니까? 이 글 문제 있는 거 맞죠? 이게 지금 이게요. 이번 주에 얘네들의 프로젝트야. 교묘하게 난 이 사람 글 처음 봤어. 이 사람 글을 처음 봤는데 지금 이번 주에 교묘하게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야당 무능론으로. 야당 무능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자, 그럼 망치 부인은 야당을 무조건 지지하나요? 망치 부인은 야당 비판 안 해요? 이제까지 야당 당대표 사퇴하라고 삭발한 여자 봤어? 여자가 지금 야당 대표 김한길 야당 대표 할 때 이 김한길로는 지방선거 진다. 삭발한 여자야 내가. 김한길한테 공천 받아서 시의원 출마해야 되는데 남편이 내가 김한길 사퇴하라고 삭발한 여자라고.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자, 그러면 야당은 죄가 없냐? 야당이 죄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야당을 비판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해야 돼. 자,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진보 언론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늘 사고는 여당이 친다? 그런데 여당이 사고 치는 걸 야당이 막아내지 못했다고 야당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당을 싸잡아서 비난을 해. 그런데 이게 지금 야당 전체가 싸잡아서 욕먹을 문제야? 지금 야당이 왜 저지랄이야? 왜 저렇게 제대로 싸움을 못해? 문재인이 뭔가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싸우러 나가면 물러나라! 지금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모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재보선 선거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12년 총선 대선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어요.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도 나왔어. 뭐래더라? 지금 문재인의 내용이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뭐 이런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야, 지금 자산은 1%가 26% 갖고 있고 10%가 66% 갖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이가 자산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놓으리? 부자들한테 자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면 그거 공산주의잖아. 지금 문재인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이어야지. 그럼 저 위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볼까? 나 아침에 읽다도 기가 막혀갖고. 뭐 문재인이 항변할 수 있다. 임기 초반에 유능한 경제정장을 포방했는데 당이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반론하는 게 이제 문재인의 주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은 표방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경제정당의 전략으로 새정치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게 왜 급조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어렵죠?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소득이 소비로 변화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생산을 증가시키는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야. 그거 망치 부인이 계속 언제부터 주장했던 거야? 2012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야. 아니 2011년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7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야.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유도한다.
내가 이거 2000년, 뭐, 이 방송 시작하면서 9년 동안 떠든 얘기야. 그리고 이 내용을 이미 2012년에도 나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떠붙들고 다녔던 거 아니야.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게 그 급조된 전략이란 느낌을 받았다. 그건 대개 생각이지.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소득보다는 자산 중심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 해법이 정답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성장이 중심이냐 소득주도가 중심이냐? 성장이 중심이야 소득주도가 중심이야? 이제까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는데 개인의 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뜻이잖아. 뭐 이 사람이 나보다 공부는 더 많이 했겠지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제가 오해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그 최저임금을 아니 정확히 맞아 내 말이.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 이걸 위해서 야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대. 아니 이걸 할 수 있는 건 정부잖아. 지금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임금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노동법을 개같이 곧 뜯어고치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소위 진보 언론에 글을 쓴다는 지식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야당을 비판해줘야 까줘야 있어 보이고 까줘야 엣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드립다 까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 얘기는요 아주 고도로 준비된 내용이야. 이 사람을 내가 잘 모르지만 이 글 한 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고도로 준비된 거야. 왜 위험하고 나쁜 글이냐면 이거는요 내가 뭐라 했어. 내년 총선에 이슈가 뭐가 될 거라 그랬지? 내년 총선은 이슈가 뭐다? 경제정책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걸 국정교과서를 던져서 국정교과서로 보수를 모아가지고 지금 내년 총선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전술로 얘네가 국정교과서를 갖고 나왔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자체가 보수 결집을 가져올 수 없다. 이게 내가 했던 말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말이 너무 빨랐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다시 한번 제가 뭐라 했냐면 내년 총선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거다. 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던져놓고 그걸로 보수 결집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그러나 이 국정교과서는 보수 결집을 가져올 수 없다. 그게 망치부의 3단 논법이었어. 그죠? 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 글은요 지금 정부에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경제정책 실패가 없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야. 지금 이 글은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펴는 글이라고. 이런 글이 다수 나올 거야 앞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국정교과서 얘기 나온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 정책 비판 안 하잖아. 근데 이 글이 또 왜 나쁘냐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10%가 자산 66%를 가졌어. 그러면서 또 얘는 뭐라고 얘기냐면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하대. 그러면 소득은 평등하냐고. 소득 불평등도 10%가 56%를 갖고 있어. 소득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 중에 56%를 10%가 가져간다고. 이것도 OECD 평균보다 높은 거야. 근데 그건 마치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에? 자, 이 기사 한번 봅시다. 사실 이런 기사가요 옛날에도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 몇 년 전에는. 이게 뭐 노무현 때도 나왔던 기사야. 그런데 그럴 때는요. 이런 얘기 나와도요. 누구도 검색하거나 많이 보지 않은 기사였어. 그런데 이 기사가 이번에 10년 만에 거의 뭐 8년 만에 많은 네티즌들이 이 기사를 봤더라고. 내가 볼 땐 일부러 띄운 것도 있는데 이 기사를 많이 본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변화된 국민 정서다. 2007년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 그때는. 노무현 때는 빨갱이라 그랬어. 노무현 때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너무나 소득의 편중이 심하다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라 그랬다니까. 자기 능력이 없는 걸 생각해야지. 소득 불평등은 무슨 소득 불평등이냐. 기억나요? 2007년엔 그랬어요. 지금 막 그 메르스나 세월호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2007년을 모를 거야. 그러나 2007년을 아시는 분들, 노무현 시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은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그걸 난 왜 기억하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왜 노무현 옆에 있었던 사람들 싫어하냐. 우리 김근태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어. 즉 빈부격차, 양극화. 양극화라는 말을 정치인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김근태 의원이었어요.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양극화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보 경제학자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복지정책의 기준은 양극화 해소다. 그게 김근태 의원이 2004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던 거고 국민연금을 재벌에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던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인 척하는 놈들인지 지지자인지들이 뭐라고 비판했냐 하면 대통령 발목 잡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 이 논란을 내가 그래서 기억한다고. 그런데 웃기는 건 뭐야?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우리 노짱 발목 잡지 말래. 그러면서 김근태 욕을 했어.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김근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김근태 의원의 3년 동안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005년부터 반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고. 그런데 노짱 그런 애들이 댓글을 쓰면서 김근태는 빨갱이라고 욕을 쓰는 거야. 난 그래서 그들이 요원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난 노짱이 요원이 쓰는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정확히 기억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위 10%가 많은 재산을 그때는 50% 가까이였어요. 그때 50% 가까이를 그 상위 10%가 가지고 있었어. 그걸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빨갱이라 그랬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신의 노력의 성과로 가져온 것을 비난할 수 없다. 그게 그 당시 팽배한 국민 정서였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 기사를 보고 국민들이 다수 분노했잖아.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이 기사에 다수가 분노했잖아요. 그죠? 맞지? 옛날에 2010년에는 잠깐만 지금 추천한 사람 딱 지금 700명이 추천 안 하고 있네. 아까 내가 보니까 3,300명 넘게 봤거든. 근데 또 800명이 추천 안 하고 있어. 이야, 이 800명의 존재 누구일까? 지금은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처음 와서 1인당 GDP 설명할 때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나한테? 너무 극단적 설명 아니냐 그랬어. 내가 2007년에 와서 1인당 GDP를 처음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소득이 2만 불이었어. 1인당 개인 소득이 2만 불이던 시절에 내가 1인당 그 개인 소득 2만 불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설명하기를 이게 그 4인 가족이면 2 곱하기 4, 2만 곱하기 4 곱하기 그 당시에 그 1달러가 1,000원이었어. 잠깐만. 그래서 즉 4인 가족이 8천만 원을 가져야 이게 1인당 GDP의 의미다. 그게 평균이란 뜻이다.
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소득이 약 28,000달러죠. 1인당 GDP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율이 1,150원 정도 하고요. 곱하기 4인 가족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 4인 가족이 1년에 1억 2,880만 원을 벌어야 평균이라는 거야. 1억 2,880만 원을 받아야 이게 평균이다. 이 설명 여러분 지금은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근데 내가 2008년에 와서 2007년 8년에 이거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경제학과인데 망치부인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나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1인당 GDP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가 경제학과라고 그러면서 지금 망치부인이 무식하게 개소리 한다고 그런 놈도 있고 나한테 너무 극단적인 설명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젠 어때요? 내가 이 설명을 9년 했거든. 내가 이 설명을 9년 동안 꾸준히 한 이유가 있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하라고. 우리나라 상위 10%가 부의 66%를 보유하고 있고 하위 50%의 자산은 2%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이해하게 하려고 나는 9년 동안 저 계산을 한 거야. 날마다 내가 숫자로 동그라미 2개 이상 못 세는 사람이 날마다 전자계산기를 들이대고 이걸 계산해서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 이게 원래 평균이어야 돼. 이게 평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평균 어때요? 4인 가족 평균 자산 우리 서민들 2천만 원 받잖아. 2,500, 3,000 그리고 많이 살죠. 다수 노동자가 연봉이 2,000에서 3,000이야. 그걸로 4인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1억 원 어디 갔어? 1억 원 어디 간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에 분노하시죠. 상위 10%가 우리나라 재산의 66%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위 50%가 가진 게 2%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66%는 상위 10%가 다 먹어버리고 가지고 있고 그 밑에 32%가 그 밑에 40%가 32%를 나눠 갖는 거야. 1%도 못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하위 50%가 2%의 자산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야. 선동한데. 야, 신문 기사인데 무슨 선동이야. 그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지. 네가 감동해놓고 왜 나한테 선동한다 그래.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지금 자산이야. 재산 정도. 그리고 재산 정도를 지금 그 논문을 누가 처음으로 발표해갖고 오늘 역사학회에서 발표가 된대요. 동국대 김남영 교수가 부의 분포도를 처음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번에 발표한다는 거야. 이번에 이거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아까 그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이냐. 얼마나 악의적이냐 보면 2000년에서 2007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솔직히 보면 2000년에서 2007년까지 늘어난 비율보다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늘어난 게 더 크잖아. 상위 5%를 구분해 보면 상위 5%의 재산을 보면 2000년에서 2007년까지는 200이 늘었어. 근데 2007년에서 2013년까지는 600 가까이 늘었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자기가 볼 때 불리한 내용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상위 1%는요. 상위 1%의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게 언제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야. 그렇잖아 지금. 상위 1%를 계산하면 2000년에서 2007년까지 늘어난 거는 100이야.
그런데 2007년에서 2013년까지 220이 늘었어. 상위 1%에게만 유달리 더 부자로 만들어준 게 2007년 이후잖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까 그 사람의 기사에 없어. 이런 게 바로 통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예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한 건가요? 제가 이 도표를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가 이 도표를 이거 뭐니 또 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도리어 그렇게 따지면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봐봐. 상위 10%가 2000년에서 2007년까지는 42, 43이 늘었어. 그런데 2007년에서 2013년까지는 늘어난 비율이 32야. 그러면 사실 상위 10%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중산층도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상위 1%하고 5%로 가면 늘어난 비율이 달라지잖아.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도표 제대로 읽은 거 맞죠? 10%로 따지면 2000년에서 2007년에 증가한 부분보다 2007년에서 2013년에 증가한 부분이 더 적어. 그런데 자, 이게 이런 경우야. 상위 1%만 놓고 보자. 상위 1%.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상위 10%에 늘어난 비율은 149에서 192로 43 정도가 늘어나. 근데 2013년에서는 190에서 223으로 약 32 정도가 늘어나. 그러니까 상위 10%는 도리어 이 7년 동안 줄은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9%의 재산 증가율이 더 적었다는 얘기야. 반면 상위 1%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100밖에 늘지 않았어. 107? 아니야, 100도 안 늘었어. 그런데 2007년에서 2013년까지 250이 늘은 거네. 그죠?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지, 도표? 이거 제대로 도표 본 거 맞죠? 제가 제대로 도표 본 거예요? 틀렸어요? 제대로 도표 본 거 맞잖아. 도리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중산층이 나름 그래서 상위 9%가 똑같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야. 더 늘어났다는 거야. 근데 2007년 이후에는 그 9%의 재산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 누구의 재산만 상위 1%의 재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단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늘었단 얘기야. 이 부분이 비판돼야 되잖아. 이 부분이 비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공부 많이 한 놈들이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허위 정보를 교육하는 거야. 허위 정보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기사만 봤으면 사실 이거 나도 이거 도표 보는 게 어려워. 내가 맞냐고 자꾸 물어보는 게 잘 몰라서 그래. 일반 시민이 도표 보고 뭘 알겠어. 그런데 저걸 글로 쓰면서 저렇게 써놓으면 어머 김대중 노무현 때가 더 부의 집중이 심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야. 자, 내 말이 맞아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요? 망치 부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설명 좀 해줘봐.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도표가 왜 조작이 돼? 이 도표가 왜 조작이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이 도표가 왜 조작이 돼? 이 도표 해석을 네가 잘 못한 거지. 됐어. 너한테 내가 설명하다 보면 내 목이 다 나가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가. 그러니까 상위 10%의 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더 늘었어. 근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상위 10%만 보면 부가
이 7년, 이전 정부 때보다, 김노 정부 때보다 더 덜 늘었어. 그럼 야, 상위 10%로 비교해보면 2007년까지 더 많이 부의 집중이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상위 10%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누구 때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 7년 동안 100이 늘어났지만 2013년에는 250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250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훨씬 더, 한 배 반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1%가 부의 집중이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이해가 되지? 괜찮아. 이해 못하면은 재방송 보면 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부자 10%, 부자 1등부터 10등까지가 우리나라 이제 재산, 전체 정말로 우리 정말로 이 화이트보드를 선물해 주신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요? 이게 경제교과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에이, 숫자가 너무 작아, 씨. 자, 지금, 이게 뭐냐, 이쪽이 누구냐? 제일 부자 1%야. 예. 제일 부자 1%가 요 앞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우리나라에서 순위 50%까지 온 사람들, 그 5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이만큼이라는 거야. 즉 2%를 가지고 50%가 나눠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 40%가, 이 가운데 있는 40%가 약 34%를 나눠 갖고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을, 이 40%가 나눠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만큼을, 우리나라의 이만큼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1%가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 반전 내가 이거 카메라의 방향 감각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더 어렵나? 그럼 다른 설명을 할게. 어떤 설명이냐?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이게 제일 부자야. 그랬을 때 요 10%가 이게 10%야.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 중에 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위권 10%가 우리나라의 모든 부의 66%를 얘네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을 여기 이 40%까지가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고 숫자상으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50%가 갖고 있는 게 2%란 얘기야. 2%를 이 50%의
정도의 사람이 2%를 나눠 갖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돈이 100만 원이 있어.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10명이 66만 원을 나눠 가진 거야. 10명이 66만 원을 나눠 갖고 그 다음에 4명이 30만 원을 나눠 가졌어. 그러면 얼마가 남아? 2만 원이 그러니까 34만 원 나눠 가져. 그 다음에 5명이 2만 원을 나눠 갖는 거야. 이게 제일 낫네. 말로 돈으로 설명할까 싶다. 돈으로. 뭐라고요? 이 그림은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돈이 100만 원 있어요.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 중에서 66%는 몇 명이 나눠 가죠? 10명이 나눠 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32%를 40명, 100만 원, 10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요 2%를 50명이 나눠 갖는 거야. 자, 100만 원이 있고, 100명이 있어. 100만 원을 100명이 나눠 가질 때, 10명이 66만 원을 가져. 그러면 한 명당 6만 6천 원이지. 그런데 40명이 3만 2천 원을 나눠 가져. 32만 원을. 그럼 한 사람당 만 원이 안 돼. 얘네들은 1인당 6만 6천 원을 받는데 이 얘네들은 한 명당 만 원이 안 돼. 그죠? 1이 안 돼. 얼마야? 뭐 한 0.8 정도를 갖는 거야. 근데 2만 원을 50명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럼 1인당 얼마 가져가는 거야? 1인당. 이게 GDP의 비밀이에요. 아주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60%를 부자들, 최고 부자들이 다 나눠 갖는 거야.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도 66만 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1%가 26%, 거의 절반을 갖는 거야. 1%가 26%를 갖고 나머지 9%가 몇 프로를? 26, 그 다음에 40이죠. 1%의 부자가 26%를 갖고 나머지 9%가 40%를 나눠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 명이 26만 원을 가지고 있고 9명이 40만 원을 나눠 갖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이라는 거지. 최고 부자인 놈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26%를 한 놈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DP를 계산하면 4인 가족이 1억 2,800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4인 가정이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잖아. 그 이유가 이거였던 거야. 부자들이, 최고 부자 재벌들이 그 모든 부를 지네가 다 가져가는 거야.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실제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쥐꼬리를 갖고 다수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딱 되네. 100만 원을 100명이 나눠 갖는 방법. 한 명이 26만 원을 갖고 9명이 40만 원을 나눠 갖고 그 다음에 50명이 2만 원을 가지고 50개로 나눠 갖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1인당 GDP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언제나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장이라는 게 뭐냐?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늘리는 거야. 그게 성장이야.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늘려야 우리가 더 많이 나눠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늘리면 지금 그 50명이 2만 원을 나눠 갖는 거, 그럼 만약에 얼마냐? 50명이 2만 원으로 나눠 가지면 한 400원? 400원씩 나눠 갖는 거지. 그지? 50명이 2만 원을 나눠 가지면 400원을 나눠 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늘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어? 야, 그러면 나도 400원이 800원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모두 경제 성장이 되면 내가 지금 400원인데 내가 800원으로 늘어나겠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계속 400원이야. 그리고 늘어난 200원 중에 100원을 부자들이 나눠 가진 거야. 원래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엔 이 차이가 적었다고.
10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는 어떤 식이었어? 10만 원일 때는 나눠 갖는 숫자가 비슷했겠지. 10만 원일 때 2만 원을 50만 원이 나눠 가졌다. 그 계산이야. 그렇지. 10만 원일 때 2만 원을 50명이 나눠 가졌어. 그러면 10만 원 중에 8만 원을 부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얘기잖아. 나머지 50%가 나눠 가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경제를 성장시켜서 100만 원을 만든 거야. 그러면 우리는 50명이 2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20만 원만큼 400원이 4만 원, 그러니까 4천 원만큼 늘어야지 정상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냥 부자는 가난한 애들은 똑같이 2만 원이야. 똑같이 2만 원이고 그 나머지 생산된 부를 계속해서 부자들끼리 나눠 가진 거야.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된 거야. 제 설명이 잘못됐나요? 제 설명이 잘못됐나요? 망치부인님, 연대 경제학 대학원생인데요. 성장 안 하고 분배하면 가지고 있던 100만 원도 중국, 일본한테 뺏겨서 국가적으로 너무 피폐해집니다. 무슨 근거로요? 성장을 안 하고 분배하면 왜 중국, 일본이 가져가요? 아니, 이 66만 원을 우리 국민들끼리 나눠 갖자는 건데 이걸 왜 중국, 일본이 가져간대? 무슨 근거야, 그건? 응? 아니, 난 연대 경제학과를 다녀보질 않아서 연대 경제학 대학원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장 안 하고 분배라면 일본,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설명이 아니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서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 분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소위 그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손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성장시키지 말랬어? 당신 말의 논리적 모순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성장시키지 말랬어? 성장시키고 그걸 다 같이 나눠 먹자는 얘기잖아. 왜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하나? 연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 교수가 누구야? 지금 내가 성장시키지 말자 그랬어?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성장시켰으면 똑같이 10배로 늘어나야지. 왜 위에 있는 놈들만 니네끼리만 나눠 먹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성장을 안 시키고 분배만 시키면 누가 그랬어? 성장을 안 시키고 분배만 시킨다고.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 소득 위주의 소득 주도 성장이다. 성장은 당연히 같이 시키는 거야. 근데 분배 없이 성장을 시키면 성장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어? 너 교수 누구냐? 연대 경제학과 교수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애 똑바로 가르치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연대생이나 돼가지고. 사람한테 말이에요.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100% 이해한 다음에 그 말의 허점을 찾아서 비판해야 되는 거야.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못 알아듣고 드립다 반론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네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내가 경희대 나온 주제에 경희대 나온 주제, 그것도 대학원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주제에 연대 대학원생한테 시비 걸어서 미안한데요. 이게 경제학과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야. 경제학과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야. 너는 돈 벌어본 적 없지? 나는 돈을 벌어봤어. 이건 돈 벌어보면서 부자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이게 배운 삶의 지혜라서, 삶의 지식이라서 이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근데요, 저게 저 애의 탓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위 스카이 경제학과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거 알죠? 이번에 이 국정교과서를 모든 문과 그 다음에 역사학과는 다 반대래. 그런데 모든 행정학과 경제학과가 찬성해요. 그거 알죠? 모두는 잘못된 표현이고 국사학과 역사학자 90%가 국정교과서에 반대래요. 근데 행정학 경제학 전공자 90%가 찬성을 해. 국정교과서를. 왜 그럴까? 왜?
행정학과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개판이고 행정이 개판인 거야. 저 애가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저 애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경제학을 우리 역사학자들이 가서 가르치면 어떡할래? 지금요, 역사 교과서를 경제학자가 쓰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너네 경제학 수업 우리 역사학과에 가서 할까? 우리 역사학과 교수들이 가서 경제학과 가르칠까? 우리도 경제 역사 확실히 알아. 어? 저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경제 역사 우리 줄줄이 꿰고 있는데 너네 경제학과 우리 역사학과 교수들이 가서 가르칠까? 그거는 절대 안 되지. 그런데 경제학과가 왜 역사 교과서를 써? 너네 그럼 경제학과 애들 앞으로 역사 교수들이 쓴 교과서로 공부해. 어? 이 또라이들 아니야. 행정학과 교수가 왜 역사 교과서를 써?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는 좀 더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그 치과 의사 대장학문과 의사가 대장학문과 수술을 하다가 치과에 가서 치료하겠다는 거야. 대장학문과 전공 의사가 치과 수술을 지가 가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치과하고 내과하고는요 아예 의사가 틀려요. 부르는 이름이 틀려. 이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는 다 닥터야. 내과 외과는 다 닥터라고 불러. 그런데 치과 의사는 덴티스트라고 부르잖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내과 외과는 닥터, 그 다음에 이 치과 의사는 덴티스트라고 불러. 그치? 다르다고. 달라. 그런데 대장학문과에서 똥꼬파던 의사가 치과 수술하러 가겠다는 거야. 어? 너네 그렇게 그런 게 마음에 들으면 니네 이빨 빠지면 대장학문과 가서 니네가 치료받아. 우리는 치과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을 테니까. 어? 내 말이 맞아 틀려? 아, 내가 지금 잘못 설명한 거예요? 아니, 행정학과 경제학과 교수가 왜 역사책을 쓰고 지랄이야? 그럼 너네도 역사학자가 쓴 교과서로 공부해, 씨발놈들아. 어? 대장학문과 똥꼬파던 의사가 너네 이빨 치료하라면 좋겠어, 임마? 어? 그렇게 그게 좋으면 치과 가지 말고 대장학문과에 가. 그래서 이해에다 똥 붙이고 와, 이 새끼들아. 우리는 치과 치료 받으러 갈 테니까.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세요? 새로 오신 분들 지금 혹시 살짝 놀라셨다면 조금 전에 내 모습은 컨셉이야. 난 원래 이렇지 않아. 나는 보기보다 참 여린 여자란다. 그런데 세상이 망치 부인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야. 나의 본질은 굉장히 여리고 조신하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조금 아까 네가 본 건 연기였어. 컨셉. 캐릭터가 그래. 이해해 주길 바래.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나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줄게. 다음 주제는 청소년 바카라 도박이 심각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이 불법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아무런 규제 없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냥 바카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그냥 바로 유혹적인 소리가 들리고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도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고 아침에 라디오 뉴스에 나온 걸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어쩌다 우리 아이들이 바카라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 것일까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하면 각 호텔의 카지노 확장. 옛날에는 이 호텔 카지노가 정해진 데서만 하는 거야. 근데 박근혜가 들어서 갖고 한 짓이 뭐냐 하면 각 호텔의 카지노 사업에 그 허가를 확장했어요.
허가를 확장하고 지금도 이 카지노 사업을 좀 더 확장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 앞에 호텔을 크게 지으려고 허락하려고 했잖아. 거기 카지노도 들어올 거였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화상 경마장이 뭐야? 그거 화면 보면서 달리는 말에다가 경마하는 거야. 그게 도박이지 뭐야 임마. 어? 애들이 학교 다니는 길에다가 도박장 말 달리는 거 보면 거기다 돈 걸어놓고 막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나라에서 애들이 청소년 바카라 하지 않았냐? 어? 어른들이 환장해갖고 도박하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도박을 자제하지 않는데 규제하지 않는데 이것도 컨셉이야. 난 원래 이렇지 않아. 나는 원래 이렇지 않은데 자꾸만 못된 캐릭터가 나오네? 나는 원래 부드러운 캐릭터야. 누가 카지노를 확장하라고 했는지, 용산 화상 경마장 누가 밀어붙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깊이 분노하시고 모두가 도박을 조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국대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건국대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건국대 폐렴 환자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6월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연병할 놈의 정부에서는 원인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수백 명이 격리 지금 중인데 격리 안 한 애들도 많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 원인균을 몰라. 환자는 31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경제를 살렸어. 안보를 지켰어. 외교를 잘했어. 하라는 자기 일은 안 하고 왜 쓸데없이 역사학자들 교과서를 갖다가 네가 뭔데 국사 교과서를 만드냐 만에 개 지랄을 떨면서 전염병이 퍼져도 막지를 못해.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퍼지면 고을수령이 경계를 받고 왕이 책임을 졌어. 씨발. 아우, 자꾸만 이 나쁜 캐릭터가. 넌 누구니? 자꾸 나오면 안 돼. 망치 부인은 앞으로 우리 조카 손주가 볼 수 있는 모범적인 방송을 하겠다고 어저께 가족들 앞에서 약속했단 말이야. 나오면 안 돼. 이걸 보면서 미쳤구나. 아니 내가 하도 한 입으로 두말한 여자를 보다 보니까 사실 내 꿈이 대통령이야. 이제 전과 14번 된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려는데 보니까 한 입으로 두말해야 되더라고. 한 입으로 두말은 내가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2개 키워. 아니 지금 뭐 전과 14번 이명박 대통령, 한 입으로 두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2개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정치권이 역사 교과서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다중이야, 다중이. 치매거나 바보거나 기억력이 없거나 다중이거나. 그래서 난 다중이가 되려고. 하도 내가 대통령 하고 싶지 않은데 망치 부인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과 14번 찍으면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다중이 연습도 하는 중이야. 자, 오늘 망치 부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또 이런 얘기하면 망치 부인님 정말 출마하시는 건가요? 야, 전과 14번 14번 잡혀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출마하는 거야. 그러려면 80년 걸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일단 전과 14번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우리. 그때까지 일단 다중이를 키우면서 그때까지 일단 다중이를 키우면서 우리 한번 기다려 보아요. 자, 말하는 대로. 아이씨. 다중이가 되기로 한 망치 부인입니다.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 지켜서 자기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 나왔다면서 자기는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않습니다라고 개뻥을 치신 그 양반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때 우울하고 절망하여 국민들이 땅바닥으로 꺼져갈 때 우리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응원의 이 치어리더가 되기 위해서 할머니 치어리더가 되기 위해서 망치부인 방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온 우주가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은 망치부인과 함께 꿈을 꿔봅시다. 제발 대통령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지키는, 그래서 다중이나 치매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내일이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으시죠? 네. 그래도 이 박근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가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저런 뻘짓을 하고 기어이 돌아오는 11월 2일에 행정고시를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지금까지는 박근혜에게 잘못을 되돌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기어이 행정고시를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탄핵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박근혜가 행정고시를 강행하는 순간 우리 국민은 탄핵투쟁을 시작해야 돼요.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않은 국회의원 전원 낙선시키겠다라는 전과자들 각오를 한 우리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나 이런 말 할 때마다 나도 떨려. 도대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관리를 못해. 빨리 방송 끝내야 돼.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제가 원래는 이제 내일 저녁 6시에 그 소라광장으로 가려고요. 청계천 소라광장에 가서 그 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여할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도 이 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잠깐 쉬고 그 다음에 25일날 저녁 8시에 망치부인, 25일이 아니라 11월 1일 8시에 망치부인 생방송, 일요일 밤 생방송 진행하고요.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은 제가 이 행정고시 강행 처리에 대한 탄핵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 구상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좀 쉬고 저의 기운을 다스리는 깊이 기운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저녁 6시에 청계광장에 아니면 11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한다는 거. 가능하면 제가 토요일날 청계광장에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신 분들은 청계광장에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6시 혹은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납시다.